내 인생에 이렇게 질투나는 곡선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화이트가 한국의 그래프를 보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첫 환자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증가수가 현재해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난 하루 동안 2만 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확산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며 환자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였지만 31일 기준 터키에까지 밀리며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로 급격한 증거를 막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환자를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치명률이 낮고 주변 유럽국들과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 데는 뛰어난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거나 숨을 거둔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은 아무리 환자를 잘 치료했어도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독일의 환자 수는 66,885명으로 한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치명률도 2배로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국형 모델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중요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 모델에서 몇 가지를 빼도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기를 들며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따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일은 무증상자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인물이 속한 전체 그룹과 의심 증상자를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당 30에서 50만 회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검사했던 독일은 이제 하루에 20만 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휴대폰 위치 정보를 감염자 동선 추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휴대폰 추적은 법에 부딪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앞장서서 한국처럼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내각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 수가 7만 명을 향해 가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독일에서는 다시 이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디벤트는 이 법안은 상당히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슈판 장관은 이렇게 해야 한국처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서야 독일의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독일 보건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사용이 출구로 고려될 수 있다며 국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 상황이 악화되고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한국의 조치를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흉내만 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보건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이 언제든 독일에서도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 폭풍은 독일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독일은 현재 인공호흡기가 완비된 2만 5천 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고 있지만 1만 7천 명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한계에 부딪히며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독일은 100기를 들고 늦었지만 한국이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핀란드의 샘플을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자 가장 신뢰할 만한 한국에게 18,000개의 샘플을 보내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검사 비용은 핀란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핀란드는 경제적 손실액을 감당하는 것보다 한국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의대 교수는 최근 사태에 휘청되는 의료 강대국을 보며 한국이 그동안 선망했던 의료 강대국도 별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태 전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병상수, 국가장비, 외래 방문 횟수 등 모두 2배에 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폭발하자 한국은 가용할 병상이 있었고 의료진들도 평소 상당 건수를 소화해본 경험이 있기에 세계가 놀라는 1일 1만 5천 건 검사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하다고 지적받은 것들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을 이끌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통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수록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난 반발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분석에 힘입어 앞으로 미통당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같은데,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나 조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흠이나 조혜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또 김종인 비대위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홍준표 아닙니까? 참고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김종인을 향해 매일 글을 올리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더구나 어제와 오늘 김종인의 과거를 계속 폭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오만방자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에 들어오면 우리 당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판에서 개혁 운운하며 노욕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1993년 4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주임 검사는 함승희 검사였는데, 함승희 검사는 2년 선배로 강당과 실력을 갖춘 특수통 검사였다. 그 당시 나는 슬롯머신 수사를 위해 대검에 파견 나가 있었다. 그런데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사건 자백을 받아낸 일이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을 소환해서 밤샘 수사를 했어도 자백하지 않았는데, 함승희 검사가 아침에 조사실을 나오며 홍준표가 대검에 파견 나와 있다. 홍준표 검사가 조사하러 올 것인데 그는 조폭 수사 전문이라서 거칠게 수사한다라며 겁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 보니 김종인 전 수석은 상당히 긴장했었고, 그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뻗대고 있으면 뇌물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텐데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단 2마디에 밤새 뻗대고 있던 그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검사 2년 선배라는 함승희 검사의 부탁을 받고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자백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2월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김종인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공천 문제로 시비를 걸 때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홍준표랑 김종인은 서로서로 앙숙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할 때 홍준표나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얘기가 나오니 가급적이면 70년대생 중에서 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40대 기수론을 얘기하며 홍준표는 상대도 안 할 분위기인데요. 그런데도 홍준표는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사람에게 무기한, 무제한 권한을 주는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건 반대한다. 만약 본인이 부인한다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있었던 수사 비화를 더 밝힐 용의가 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미통당 얼마도 못 가서 분열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김종인 전 의원장이 홍준표를 향해 나는 그 사람한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밤낮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상황이 묘하게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 미통당으로선 앞으로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니 4.15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거철이라 확진자 수를 숨기는 중이고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들이 폭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도 폭망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났어도 확진자는 이제 뭐 10명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OECD 36개국 중에서 성장률 1위를 전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입으로는 경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40대한테 맡기고서 그만 물러나는 게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발전에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선거에 이겨보려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던 김종인이 무슨 낯짝으로 버팅기고 있으니, 더구나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온갖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뇌물이라도 받아먹었으면 그것으로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뇌물 받아먹고도 왜 이렇게 떳떳하게 구는지. 아니, 동아은행 뇌물로 징역 2년, 노태우 비자금 관여로 실형 3년, 전두환 국보위 재무위원, 수서사건 무마 외압, 그리고 금융실명제 반대, 이 정도로 했으면 후손들을 위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 미통당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계속 터져나올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